이제 인플레이션을 시작으로 이렇게 화두를 잡아봤는데 이제 현재 얘기를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주는 어떤 의미, 함의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가서 인플레이션을 치면요. 최근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주된 관심은 인플레이션이 재림을 할 것이냐, 아닐 거냐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왜 의미는 있다고 왜 봐요. 왜냐면은 당장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 사업 스탠스를 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크게 봐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어떤 미래의 어떤 폭풍이 힘을어진지 하려면은 그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크게 보자면은 자 그러면은 80년대 그 인플레이션 극복 과정을 하면서 이제 그 결과 나타난 세계 경제 그 구조 있잖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글로벌리즘이에요. 말하자면은 첫 번째는 옛날에 그 2차 대전 직후에는 뭐였냐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뭐냐면 자본 이동은 통제를 했어요. 자본은 이동하는 게 아니야. 안 해도 돼. 단지 실물, 예를 들어서 재화와 용역은 자유롭게 왕래를 해야 돼. 그래서 가트 시스템화에서 뭘 했냐면은 관세 장벽을 갖다가 낮추고 비관세 장벽도 서서히 낮춰가는 걸로. 그게 집중을 해왔거든요. 그게 언제 때까지는 70년대까지 돼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 관세율이 아직도 상당히 돼 있었고 선진국조차도 비관세 장벽은 또 남아 있었고 불법화는 아직 안 돼 있었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각 나라의 기업들이 경쟁 환경이 요즘에 비하면은 조금 분절화돼 있어서 경쟁도가 약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열려버려 가지고 심지어는 이래요.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면은 거기에 필요한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을 했거든요. 근데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부품을 갖다가 미국 현지에만 조달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베트남, 멕시코 전 세계에서 조달해. 이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글로벌 가치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시장이 완전히 오픈되어 버린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경쟁이 무한대로 간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70년대 때처럼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가격으로 전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가격 전개가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자본 시장도 개방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OECD 가입 조건 중에 하나가 자본 통제를 철폐한다는 거예요. 우리 했어요.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에 맞았다는 말도 거의 정설로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 글로벌리즘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책의 탈정치화. 대표적으로 중앙은행한테 통화정책의 실권을 갖다 다 주고 독립성을 보장한 겁니다. 근데 통화정책은 경제를 배운 분은 아시겠지만 경기 조절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걸 정치적인 정당성이 없는,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뽑힌 정부가 아닌 전문가 집단이 중앙은행한테 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진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정부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해서 필요하다면 국채도 발행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정부도 그렇고 이게 하다 보니까 국채 발행을 갖다 남발을 하다 보니까 환율 방어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책무가 됐어요. 그거 뭐냐면 재무부 기능을 하는 관료들이 재정 건전성을 틀어막고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 통합을 할 때도 반드시 들어간 게 뭡니까? 재정 건전성, 재정 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이제 워낙 워낙 패권 국가다 보니까 통제를 덜 받았지만은 그런 논의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나마 제가 기획재정부한테 박수를 치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이 책무를 갖다가 잘 해왔다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가 해야 될 기능을 갖다가 뭐 시중은행한테 그 준재정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민간단체에다 전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부담을 안 지어본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부의 그 재무 구조가 탄탄하게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정책입니다. 산업정책이 뭐냐면 옛날 5, 60, 70년대만 해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갖다 정부가 나서서 육성하는 게 당연시되던 시대예요. 특히 뭐 개발도서 우리나라는 아주 심했고. 근데 80년대 때부터 시작하면서 정부가 그런 역할은 이제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해요. 그 시장 기능이 맡깁니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시장에서 알아서 차세대 산업을 갖다 유성을 하고 이런 우리가 기초 연구는 우리가 도와주겠지만은 그걸 상업화하고 이런 거는 시장이 알아서 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크게 산업정책, 재정정책, 그 다음에 통화정책 세 개가 다 탈정치화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심지어 복지정책도 이건 탈정치화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비스마르크 이후에 형성되어 있던 그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 근간은 뭐냐면은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비상품화예요. 디코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끊임없는 시장 리스크에 노출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실업 아닙니까? 그 실업을 당한 사람한테 국가가 나서 가지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게 그 기능을 하는 게 주기 때문에 시장 논리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비상품화인데 이게 90년대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플렉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있죠. 실업 보험을 대주는데도 뭘 요구를 하냐면은 네가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재취업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줘요. 저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한 2달 받아 먹어봤는데 굉장히 귀찮게 해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코모디피케이션이죠.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서서히 균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글로벌리즘에다가 정책의 탈정치인데 그게 복지까지 포함하면은 이게는 비상품화였다가 그게 깨지면서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복지조차도.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제 탈정치화로 됐는데 시장 논리가 들어가면서 글로벌리즘, 탈정치화가 됐는데 이게 쭉 유지되다가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게 최근입니다. 언제부터? 2008년 글로벌 위기 나면서 이제 하나 둘씩 균열이 생긴 거죠.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잘 보십시오. 일단 중앙은행 면에서는 뭐가 이게 균열이 아직은 중앙은행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한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심지어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요 금융감독당국을 집어삼켰어요. 금융안정 그 기능을 하던 게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왜냐하면 혼내준 거지. 금융안정을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못되니까 너 딱 때리면서 너 중앙은행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게 영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감독 시스템이 영국 거 카피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누구는 보면 중앙은행이 뭐 갈수록 장사가 잘 돼. 권한도 세지고. 근데 많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MMT 이론 나오죠. MMT 이론의 근간은 뭐냐면 원래 학자들은 약간 배려 있게 얘기를 했지만은 골간은 이겁니다. 그냥 머니피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재정 활동을 돈을 찍어서 진행 저축하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독립성 필요 없다는 거죠. MMT 이론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그럼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요번에 한은법 개정 발의 나온 거 있죠. 민주당 의원이 한
게 있는데 뭐 채권 같은 거 사고 직접 지원. 그게 산업자 지원. 중앙은행이 산업 정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중앙은행이 산업 정책을 하라고. 예. 근데 근데 예. 산업 정책은 뭐 산업부나 재경부에서 하던 거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서 산업 정책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벤 버냉키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죠. 예, 예, 예. 양쪽 완화를 하면서 돈을 갖다 막 무제한으로 풀었잖아요. 예.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 버냉키 시절에 무슨 이상한 뭐 타프니 뭐 이상하게 그 에크로님 나온 프로그램들 많아요. 예. 2, 3년짜리들. 그게 뭐냐면 버냉키의 생각은 이 사람 케인지안이에요.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더라도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산업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시장이 문제가 있어 주택금융시장에 돈을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니메 그 주택 모기지론을 하는 회사들 그 공룡이 둘 있잖아요. 페니메하고 프레디메. 그쪽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무슨 뭐 회사 기업 기업 어업 시장이 안 좋으면 그쪽에 위해서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대신 그렇게 하면 돈이 풀려 나가잖아요. 그럼 무차별적으로 돈이 풀리는 걸 빨아들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지준에다 예금 불이한 거 있죠. 네. 그건 뭐냐면 시중 유동성을 갖다가 자기들이 빨아들이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말하자면 총량적으로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그 여력 가지고 자기네가 필요한 데다 돈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정책이에요. 적극적으로 시장을 찍어서 나는 이쪽에다 돈을 이만큼 줄래. 이게 근데 전통적인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장에서 알아서 스며들도록 하는 게 중앙은행의 기본 입장인데 버냉키 아저씨는 수도꼭지를 갖다 이렇게 빨대를 갖다가 펌프로 이렇게 돈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모은 돈 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다는데 돈 나눠주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앙은행의 권한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그러는 메커니즘입니다. 그 기본적인 뭐냐면 중앙은행이 왜 독립했죠? 탈정치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중앙은행이 보면 목표가 옛날 물가 안정만 하나 하라고 그랬더니 고용 안정도 하라고 그러지 금융 안정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목표가 닭이야되면요. 그 정책 목표 간의 상충관계죠. 어느 정책을 우선시 할 거냐 할 때 정치권으로부터 항변할 힘이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하나만 하라 그럴 때 그것만 하고서는 다른 거는 안 쳐다봐도 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기능을 주면은 힘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여러 가지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정치가 개입되죠. 정치가 왜냐하면 개입되니까. A 목표, B 목표, C 목표가 있는데 그 간의 우선순위를 누가 정합니까?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죠. 네. 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조금 기능이 없었을 적에 뭐 재무부, 재경부 이런 데서 사실은 뭐 금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물가의 인플레이션 통제 기능만 중앙은행에 줬던 거는 결국 그 탈정치화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 재경부의 기능을 전부 다 그 중앙은행이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 뭐 예전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재경부가 하던 일이나 지금의 중앙은행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이 남대문 출장소가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의도 출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면 어떨까 싶고, 지금 최근에 뭐 기획재정부하고 정부, 그다음에 한국은행하고 정부 이런 갈등을 연상시키는데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렇죠. 지금 일단 통화정책 면에서 봅시다. 저는 사실은 통화정책 면에서는 그 통화 환수를 안 하는 게 정치권의 압력만이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크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실기를 한 거죠. 실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만지려다 보니까 섣불리 금리 인상을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가장 정치화된 가장 대표적인 게 국채 문제죠. 국가 부채 문제. 지금 완전히 지금 뚝이 뚫어져 버렸잖아요. 40% 지키기로 한 게 이제 완전히 풀려가지고 60%로 쭉 달려가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겁니다. 80년대 이후에 저기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어떤 그 제도적인 방어 기제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슬슬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은 국민의 지원이 없으면은 존립하기 어려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전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그 양적 완화를 무한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산 버블 나오면서 뭐가 나오죠? 그 중앙은행권에 대한 반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나카시 사카 이름이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설립 추진 면에서 보면은 통화 증발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우리는 2,100만 개로 딱 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 증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 중앙은행의 그 통화 남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MMT 이론이에요. MMT 이론은 기존의 그 화폐 수량설 경제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화폐 수량설이죠. 화폐 수량설이 뭐냐면 돈 풀면 인플레 난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중앙은행의 그 기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포퓰리즘 통해 가지고 지금 국채 그냥 발행하면 되고 그래 저기 중앙은행한테 돈 꿔가지고 그냥 하면 돼. 이게 재정건전성 완전 망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가 국가 총력전을 하고 있어요. 기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 정책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복지 시스템에서는 다시 옛날 그 디코미디피케이션이 다시 나오는 징조가 뭐냐면은 기본소득. 그 시장 아니잖아요.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게 그 전통적인 복지 시스템이에요. 그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건데 신자유 시대 때 복지 정책은 조건부예요. 노력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은 정부가 도와줘야 되지만은 본인이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해라. 그래야지 도와주겠다. 이거였거든. 그게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일단 바뀐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쭉 얘기가 진행이 됐고 역사 얘기가 저는 뭐 굉장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서 뭐랄까 시스템 어떤 정책의 제도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 그 다음에 MMT 이론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이제 파생된 것 같아요.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옛날에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탈정치화라고 하는 시장이 뭐가 좋으냐면 게임 룰이 딱 하나예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조절하면 된다니까 정치력이 발휘될 게 없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글로벌화가 깨졌다는 것은 뭐냐면 국가 간에 각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외교나 군사력이든지 먼저 해가지고 힘을 동원하든지 시장 외의 논리를 통해서 국가 이익이 좌우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책의 탈정차도 뭐냐면 시장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력이 작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돈이 잔뜩 깔려 있어요. 말하자면 휘발유가 쫙 깔려 있는 건데 이 휘발유가 어디서 불이 붙을지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권력의 배분이 불균등한 사회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까? 시장한테 맡겨도 잘 안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이제는 정치력이 핵심인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뭐냐면 옛날에 노동시장만 쳐다봤으면 됐거든요. 인플레 문제는. 근데 이제는
어디서 뚝이 터질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인플레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인플레 문제가 저는 당장 이렇게 과시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은 노동시장이 슬랙이 많아요. 잉여 노동자가 많단 말이죠.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가 나오더라도 왜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나올 수 있느냐? 은퇴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지는 대신에 소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계층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인플레 압력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70년대와 달리 글로벌 경쟁이 아직도 강건해요. 물론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면서 로컬화되면서 그러면서 인플레 압력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재반 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결론이 이겁니다.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는 크지는 않을 거다. 근데 만약 나타난다면은 형태가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하게 나올 거다. 스태그플레이션. 좀 고통스러울 거다. 저는 오늘 박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 사회가 잊혀져 버렸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예, 이 경각심을 갖다가 다시 한번 예,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장치에 대해서 많이 훼손됐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의 탈정치화라는 그 어떤 중앙은행 파워를 갖다 모르고 다른 것들을 갖다 해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좀 이 망가뜨렸는데 그렇다는 거는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의 힘을 빼는 거였다는 거. 그래서 결국 만약에 충격이 왔을 적에 중앙은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예, 이렇게 들렸고,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저도 이제 독후감을 얘기한다면 일단 인플레이션으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한국 사회 기저에 굉장히 많은 인화 물질들이 깔려 있는데 맞아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구나 이런 제가 생각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그거를 찬찬히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자,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대인 경제 토크를 첫 시간이었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에 신경 쓰는 동안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이후에 어떤 문제로 나게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자, 미대행의 경제 토크와 함께 찬찬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